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남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국제선 사무장인 아내를 둔 40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성공한 사업가 남편과 화려한 직업을 가진 아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해외 출장 일정에서 발견한 작은 의혹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해외까지 따라가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반전까지. 특히 마지막 결말은 정말 속 시원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받은 대가와 선량한 피해자의 완벽한 복수까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수정되었다고 하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1살 정민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는 나쁘지만 그래도 사업이 나쁘지만은 않게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편이었죠. 성격은 좀 내성적인 편이지만 가정적이고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 수연은 37살로 국제선 승무원이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정말 화려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빼어났죠. 사실 정말 예뻤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들어가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국제선 사무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부인이 사무장이시라고요? 와, 정말 멋있으시겠어요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아내가 조금만 있으면 사무장으로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후에 아이를 갖자고 했는데 막상 그 이후로는 계속 미루더라고요. 조금만 더 경력을 쌓고 나서라며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항공업계에서 사무장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았고요. 그래서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점점 저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장거리 비행해서 돌아오면 피곤해하면서도 제게 안겨서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오자마자 샤워부터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혼자 좀 있게 해줘라는 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국제선 사무장이면 시차 적응도 힘들고 승객들 상대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아내가 해외 체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2박 3일, 길어봐야 3박 4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씩 머물더라고요. 회사에서 현지 연수 프로그램이 생겼어. 사무장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내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싶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아내는 항상 당당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아내를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지? 몸 관리 잘해. 영양제도 챙겨 먹고라며 말이죠. 해외 출장 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고 돌아오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내의 반응은 점점 더 시큰둥해졌어요. 고마워라는 말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고 제가 준비한 음식도 배불러서 나중에 먹을게라며 미뤄두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별거 없었어. 피곤해라며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더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했죠. 아내의 스케줄에 맞춰서 제 일정도 조정하고 아내가 쉬는 날에는 최대한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노력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라고 말하기까지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일주일짜리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유럽 노선이라며 좀 더 오래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심해서 다녀와. 연락 자주 하자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내의 비행 스케줄이 정말 맞는 건지 말이죠. 별다른 의심은 없었지만 그냥 아내가 어떤 노선을 다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아내 스케줄을 더 잘 파악하면 서로 연락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항 스케줄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로 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스케줄과 실제 운항 스케줄이 달랐어요. 아내는 분명히 유럽 노선이라고 했는데 그날 유럽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편에는 아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근무하는 노선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스케줄이 갑자기 변경된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가 말한 일정과 맞는 운항편은 없었어요. 며칠 전 스케줄도 이후 스케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아니면 아내가 실수한 건가? 아니면 설마 거짓말을 한 건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내에게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연락을 할 때마다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 분명히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이 호텔 로비나 카페 같은 곳이었어요. 업무 관련된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나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줬는데 요즘은 그런 사진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아내가 보내주는 사진에 가끔 낯선 남자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같은 남자가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아내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나 아내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에 나온 남자분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그냥 동료야. 같이 연수받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평소 아내답지 않게 말끝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 동료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해외에 있다고 할 때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연락이 오는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유럽에 있다면 한국보다 7에서 8시간 늦은데 아내가 연락하는 시간을 보면 한국 시간과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해외에서 보내는 사진들의 날씨도 이상했어요. 한국이 겨울일 때 아내가 보낸 사진은 따뜻해 보였는데 그 시기 유럽 날씨를 검색해보면 한국보다도 더 추웠거든요.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하나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아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는 이번에도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노선이라며 현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국한다는 날 저는 인천공항에 갔어요. 아내를 배웅하러 간 게 아니라 정말 출국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내는 정말 출국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가 의심병에 걸렸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한 호텔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 그 호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운 좋게도 그 호텔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고 투숙객 명단까지는 볼 수 없지만 예약 가능한 방 종류나 부대 시설 정보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내준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아내가 있다는 호텔 로비 사진과 실제 그 호텔 홈페이지에 나온 로비 사진이 달랐거든요. 비슷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아내가 보낸 사진들을 모아서 배경을 분석해 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장소를 찾아보니 아내가 있는 곳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출장지를 잘못 말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충동적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방콕행 항공편 말이죠. 아내가 보낸 사진 속 호텔을 찾아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사업을 핑계로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다음날 바로 출발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아내가 있을 것 같은 호텔들을 찾아다녔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보낸 사진들을 참고해서 주변 건물들과 배경을 비교해보니 금세 그 호텔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아내가 나타날까요? 혹시 제가 완전히 엉뚱한 곳에 온 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호텔 로비로 아내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죠. 그것도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아니, 저와 결혼 초기에도 저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방 번호도 확인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방은 며칠째 같은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함께 조식을 먹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말이죠. 완전히 연인 사이였어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이에요. 바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내가 발뺌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사설 탐정의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내의 분류는 이미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고 상대방은 같은 항공사 소속의 기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여러 나라에서 만나왔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한 출장 일정들이었어요. 실제로는 휴가를 내고 그 남자와 여행을 다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미혼인 척하고 다녔거든요. 증거가 충분히 모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저는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또 출장을 간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죠. 아내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홍콩이야. 새로운 노선 개발 관련 회의가 있어라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 거짓말해라고 말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했지만 이미 들통난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방콕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사설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말이죠.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 이제 어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후회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 아내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해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이혼해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아내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뭘 더 바라는데?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거야? 난 이미 마음이 떠났어. 억지로 붙잡고 있어봐야 의미 없잖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했다면 최소한 미안해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을 텐데 아내는 오히려 시원해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김영준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키장이고 나보다 3살 위야. 그 사람은 이미 이혼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너무나 태연하게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되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할 거야. 위자료도 받을 거고 그 남자한테도 상간자 소송을 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비웃었어요. 그래, 원하는 대로 해. 어차피 돈은 내가 더 많으니까 위자료 받아서 잘 살아.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후회하지 말라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재산 분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상간자 소송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김영준이라는 남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아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판사 앞에서도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향해서 구질구질하게 왜 이렇게까지 해? 위자료 받아서 잘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법은 공정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이 명확히 입증되었고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인 김영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혼이 확정된 후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만족해? 돈도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우리는 애초에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이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혼 판결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슬프기보다는 후련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아내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아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 미뤄뒀던 꿈들을 이제 마음껏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4년간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거든요. 아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을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눈치를 보느라 미뤄뒀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집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제 취향에 맞는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바꿨어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사업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일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회사 규모도 키워나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녔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줄였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줬어요. 오히려 잘 됐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해 갔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회사도 크게 성장했어요.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원들도 사장님이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말하더라고요.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어 보인다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정민 씨, 요즘 훨씬 멋있어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몸매도 좋아졌고 스타일링도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사장님을 찾는 분이 계신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약속된 미팅이 없었는데 누가 찾아온 걸까 싶어서 로비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연이 서 있는 거예요. 제 전 아내 말이죠.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푸석하고 화장기도 없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웬일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 이제는 전 아내죠. 수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수연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2년 전 법정에서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우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서 민망했거든요. 회사 안 작은 미팅룸으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울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준이가, 김영준이 나를 버렸어.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상간남이 수연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김영준도 수연에게 잘해줬대요. 이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몇 달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 너랑 이혼하고 나서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 하지만 그게 다였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영준은 점점 수연을 귀찮아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수연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다고 해요. 불륜 사실이 회사 내에 퍼지면서 수연은 항공사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기혼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 사무장이라는 직책도 박탈당했고 결국 퇴사했어. 수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을 잃은 수연은 김영준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말이에요. 하지만 김영준은 그런 수연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김영준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신입 승무원이었답니다. 25살짜리 어린 여자와 말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따져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도 남의 남편 뺏어온 주제라고 하더라고. 수연은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연이 저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서 자신도 똑같이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3개월 전에 완전히 끝났어. 그 사람이 그 어린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거든. 나한테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애초에 일시적인 관계였어 라고 하더라고. 수연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어요. 일자리도 없고 김영준도 떠나고 설상가상으로 친정 부모님들도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면서 연락도 받지 않으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사무장 시절 벌었던 돈은 김영준과 함께 여행 다니고 사치하느라 다 썼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민아,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버리고 무엇을 한 거야? 수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넌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넌 내 욕망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 말을 들은 수연은 더욱 격렬하게 부정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바람을 피울 수 있었겠어? 법정에서 나한테 구질구질하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 수연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을 울기만 하더니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김영준이한테 홀렸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홀렸다고? 1년 넘게? 저는 비웃었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넌 그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거야. 화려하고 자극적인 사랑, 스릴 넘치는 불륜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게 실패했으니까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려는 거지. 수연은 계속 부정했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잃고 나서야 알았어.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야. 의지할 곳이 없어서야. 김영준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면, 친정에서 받아줬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그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확히 핵심을 찔렀거든요. 수연이 저를 찾아온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어요. 정민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진짜였잖아.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었잖아. 수연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넌 그 사랑을 스스로 버렸어. 다른 남자를 선택했고 나를 모욕했어.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수연은 한참을 울더니 그럼 용서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더 이상 너에게 화나지 않거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왜? 왜 안 돼? 라고 수연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거든. 너를 보면 동정심은 들지만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믿을 수 없어. 수연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 기회를 줄 수 없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데. 수연아, 기회는 이미 줬어. 결혼이라는 기회를 말이야. 그런데 넌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잖아.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이것도 그 중 하나야.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너도 내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 수연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어요. 정민아, 제발. 정말 제발.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녕, 수연아. 건강하게 살아. 수연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이 김영준을 다시 붙잡으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김영준의 새 여자친구 앞에서 울면서 매달렸는데 김영준은 미친 여자라며 경비원을 불러서 쫓아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김영준도 결국 제가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회사 내에서도 불륜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승진해서 밀려났어요. 신입 승무원과의 새 연애도 회사의 압박으로 그만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점점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취미들을 만들어가며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재혼 생각은 없어? 라고 물어보곤 해요. 저는 아직은 혼자가 편해라고 대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지금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좋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연은 화려한 사랑을 꿈꾸다가 모든 걸 잃었고 김영준은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반면 저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서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입니다.